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 항상성 유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성은 우리 생물체가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 유지하는 성질이에요. 그럼 이런 체내, 우리 몸속의 환경을 누가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냐? 바로 신경계하고 내분비계의 작용에 의해서 유지가 돼요. 신경계 하면 우리 자율신경계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그리고 내분비계는 내분비샘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 바로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하고 호르몬의 작용, 이 두 가지의 작용에 의해서 항상성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 항상성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우리 최고 조절 중추는 뇌에서 누가 됐을까요? 바로 간내 시상하부가 됩니다. 간내 시상하부가 우리 체온 조절, 혈당량, 삼투압, 이 항상성 조절의 가장 최고 중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에서 만약에 뇌하수체를 통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호르몬에 의한 조절이 되는 항상성 유지가 될 테고, 만약에 이 간내에서 자율신경을 자극하게 된다면 이 자율신경계에 의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한 항상성 유지 조절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항상성의 조절 원리는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첫 번째, 반응의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조절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음성 피드백은 말 그대로 원인을 억제해야 돼요. 근데 이 반대의 개념은 바로 이제 반응의 결과가 원인을 오히려 촉진하는 경우는 이제 양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하지만 원인을 억제한다, 원인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억제한다, 이러면 음성 피드백입니다. 예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봐볼게요. 티록신이 우리 몸속에 굉장히 많이 있게 되면은 이 티록신이 오히려 간내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전엽부로 가서 TRH하고 TSH 분비를 억제시켜요. 분비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시상하부 입장에서는 억제시키니까 TRH 분비량이 오히려 감소되겠죠. 그러면 TRH 분비, 갑상색 자극 호르몬이 방출되는 걸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도 감소가 되겠죠. 그 결과 TSH는 갑상샘으로 가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TSH 분비가 감소하니까 티록신 분비량도 감소되겠죠. 그래서 혈중 티록신 농도가 많을 때는 오히려 티록신 분비가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의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거죠. 반대로 혈중 티록신 농도가 굉장히 부족하면 오히려 얘네들이, 즉 티록신이 간내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 전엽에 가서 이 TRH하고 TSH 분비를 촉진시켜요. 그 결과 TRH 분비는 증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TSH 분비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티록신 분비량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의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조절을 우리는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 반대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여 서로의 효과를 줄이는 작용이라고 해서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바로 기량작용이 되겠습니다. 기량작용은 한 가지 효과기관, 그러니까 간이나 위나 이렇게 한 가지 효과기관, 표적기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한쪽은 유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다른 하나는 유액의 분비를 억제시키고, 이렇게 하나의 표적 기관에 대해서 반대되는 두 가지 요인이 서로 작용해서 조절하는 걸 우리는 기량작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 있어요. 인슐린은 혈중 포도당 농도를 혈당량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혈당량을 높이는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혈당량 조절에서 기량작용이라고 하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다. 그리고 우리 갑상샘하고 부갑상샘에서 분비가 되는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의 작용 역시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서로 반대로 조절하는 기량작용의 예가 되겠죠. 이렇게 항상성 조절 원리는 바로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체온 조절,
항상성 유지에는 크게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 삼투압 조절이 있어요. 먼저 체온 조절부터 살펴볼게요. 추울 때 살펴보겠습니다. 추울 때는 우리가 추우니까 몸의 열 발생량, 몸 안에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오히려 열 발산량,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서 빠져나가는 열의 발산량은 감소시켜야 돼요. 그러겠죠? 그럼 반대로 더울 때는 어떻게 될까? 더울 때는 우리 몸속에서 발생되는 열을 줄이고 열을 감소시키고 체표면 우리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을 발산량은 증가시켜야겠죠. 이렇게 반대로 우리 몸은 조절을 합니다. 먼저 추울 때 보면 저온 자극이 감각기를 통해서 춥다라고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최고 조절 중추인 간내 시상하부로 갑니다. 간내 시상하부로 가면 얘에서 TRH 분비량을 증가시키고요. TRH 분비량이 증가되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량이 증가되겠죠. TSH 분비량이 증가하니까 TSH가 갑상샘으로 가서 티록신의 분비를 증가시키겠죠. 티록신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질 대사, 즉 호흡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계속 생성하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또 저온 자극이 주어지면 시상하부에서 CRH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CRH 분비량이 증가하니까 ACTH, 즉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의 분비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부신으로 가가지고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분비량을 증가시킵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혈당량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또 교감신경을 통해서 간내 시상하부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부신, 이번엔 속질을 자극을 해요.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하고 에피네프린은 우리 몸속에서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물질 대사, 즉 호흡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혈관하고 잇모근을 수축시켜요. 혈관을 수축시키면 피부 밑으로 흐르는 혈관을 축소시키니까 피부 밑에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요. 잇모근도 마찬가지로 수축시키는데 잇모근은 이제 우리 털을 세우는 그런 근육이에요. 이 잇모근을 수축시키면 눕혀있던 털이 이렇게 위로 올라서게 되는데 털이 쓴 공간만큼 공기층을 형성해서 열 발산량을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티록신하고 당질 코르티코이드, 에피네프린은 물질대사 호흡을 촉진시키거나 혈관, 잇모근을 수축시켜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열 발산량은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또 교감신경은 피하를 수축시키고 잇모근 수축 이렇게 마찬가지로 역할을 해서 땀 분비도 감소시켜요. 땀 분비를 감소시키니까 열 발산량도 마찬가지로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더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더울 때는 추울 때랑 반대로 작용을 하겠죠. TRH, TSH, 티록신 분비량 이런 여러 호르몬들의 분비량이 감소하고 교감신경의 작용도 억제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혈당량 조절을 볼게요. 혈당량 조절도 조절의 최고 중추는 마찬가지로 간내의 시상하부가 됩니다. 일단 먼저 고혈당일 때는 우리 인슐린이 작용을 해서 혈당량을 낮춰줘야겠죠. 그리고 저혈당일 때는 세 가지 호르몬의 작용이 있어요. 바로 글루카곤과 당질 코르티코이드, 에피네프린 이 세 가지 호르몬의 작용으로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먼저 고혈당일 때 볼게요. 고혈당일 때는 간내의 시상하부에 가서 부교감 신경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니까 얘가 이자로 가겠죠. 이자에는 알파세포하고 베타세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증가하게 되고요. 이 증가된 인슐린이 바로 간으로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킵니다.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키니까 포도당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바로 혈당량이 낮아지게 돼요. 반대로 혈당이 낮을 때는 저혈당일 때는 간내 시상하부에서 마찬가지로 교감신경이 반대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교감신경 말고 또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즉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의 분비량도 증가가 하게 돼요. 교감신경은 이자로 가서 인슐린과 반대되는, 즉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하고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이 부신으로 가가지고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하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글루카곤하고 교감신경에 의해서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하고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분비되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바로 마찬가지로 간으로 가서 이번엔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시킵니다. 포도당이 혈중에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혈당량은 높아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자율신경계하고 호르몬에 의해서 혈당량 조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 한번 봐볼게요. 일단 그림을 보면은 식사 후 0시간을 기준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는 첫 번째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농도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포도당이 많아지니까 혈당량을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글루카곤의 농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림 나와볼게요. 나는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으니까 우리가 혈당량, 즉 포도당을 많이 소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혈당량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혈당량이 낮아지니까 어때? 다시 혈당량을 높여야 되니까 우리 몸속에서는 인슐린의 분비는 낮추게 되고 그 다음 글루카곤의 분비는 높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료 해석 동그라미 1번. 가에서 식사 후 혈당량이 증가하면서 누구의 농도는 증가하고 인슐린의 농도는 증가하고 누구의 농도는 감소한다. 글루카곤의 농도는 감소하죠. 그러면 2번. 나에서 운동 후, 즉 운동하거나 아니면은 공복 상태가 유지가 될 때, 그때는 혈당량이 감소하면서 누구의 농도는 증가하고 글루카곤의 농도는 증가하고 인슐린의 농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삼투압 조절을 한번 볼게요. 삼투압 조절도 마찬가지로 항상성 조절의 최고 중추는 간내의 시상하부가 됩니다. 먼저 삼투압이 높을 때는 간내 시상하부가 삼투압이 높다, 우리 몸속에 체내 삼투압이 높다라고 감지가 되면 뇌하수체 후엽으로 가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시키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항이뇨 호르몬, 즉 바소프레신이라고도 불러요. 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이 되면 얘가 신장으로 가서 신장에서 수분 제흡수를 흡수시킵니다. 그러니까 물을 신장에서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을 줄이고 최대한 많이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투압이 높으니까 체내에 무기염류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DH가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량을 증가시켜서 결론적으로 삼투압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반대로 삼투압이 낮을 때는 이도 마찬가지로 간내 시상하부가 감지를 해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분비를 반대로 이번엔 억제시키겠죠. ADH 분비가 억제되니까 신장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감소가 됩니다. 물이 재흡수되는 양이 감소하니까 오히려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오줌의 양도 많아지고 삼투압은 그 결과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삼투압 조절이 일어나요. 그래서 삼투압이 높을 때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분비량이 증가하고 이 ADH에 의해서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삼투압이 감소됩니다. 반대로 이제 삼투압이 낮을 때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분비량이 감소하면서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를 억제시키고 그 결과 삼투압이 증가가 됩니다. 자료 해석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물을 마신 경우를 한번 봅시다. 물을 마신 경우에는 우리 체액의 농도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투압이 낮아져요. 삼투압이 낮아짐으로 ADH 분비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삼투압이 낮아지니까 ADH 분비량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오줌의 생성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하지만 생리식염수를 마신 경우 그래프를 보면은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속 체액의 농도랑 거의 비슷한 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생리식염수를 마시면 혈액의 삼투압에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 보면 오줌의 생성 속도가 크게 변화가 있나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마신 경우랑 비교했을 때 오줌 생성 속도가 거의 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는 ADH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차이가 있죠. 이 ADH가 있으면 수분 재흡수를 촉진시키니까 여가액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가액의 농도가 높아지겠죠. 수분을 흡수시키니까 세뇨관을 지나서 집합관으로 빠져나가는, 즉 오줌이 생성되었을 때 그 오줌의 농도가 굉장히 높게 되겠죠. 그래서 ADH가 없을 때보다 ADH가 분비가 될 때 상대적으로 여가액의 농도는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삼투압 조절을 무리할 수도 있지만 무기염류, 즉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무기염류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투압이 높아지면 방금 전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신장에서 수분 재흡수가 촉진돼서 결과적으로 삼투압은 낮아지게 되죠. 이 혈액의 삼투압이 낮아지는 게 이 원인이 다시 뇌하수체 후엽으로 가서 음성 피드백에 작용을 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억제되는 이 순환 구조로 계속 삼투압이 조절이 돼요. 그리고 나트륨에 의해서도 삼투압 조절이 되는데 혈액 속의 나트륨 양이 굉장히 적어요. 혈액 속의 나트륨 양이 굉장히 적어지게 되면 부신 겉질을 자극하게 되고, 부신 겉질에서는 우리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증가합니다. 앞에서 내분비샘과 호르몬 배울 때 알도스테론은 무슨 역할을 했나요?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혈액의 나트륨 양이 굉장히 적을 때는 알도스테론 분비가 증가하면서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나트륨을 재흡수시켜서 우리 체액의 나트륨 양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혈액의 나트륨 양이 많아지면 이게 바로 다시 음성 피드백에 작용을 해서 억제시킵니다. 이렇게 알도스테론이 혈액의 나트륨 양에 따라서 분비량이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돼서 삼투압 조절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나트륨 양이 많다, 즉 우리가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했다. 그러면 부신 겉질에서 알도스테론, 즉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분비량이 적어지고 그 결과 나트륨 재흡수가 억제되겠죠. 반대로 나트륨 양이 부족할 때는 부신 겉질에서 반대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시키니까 혈액의 나트륨 양은 증가되게 되겠죠. 그 다음 운동에 의한 신체 변화 측정을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실험 과정입니다. 프린트에 보면 실험 과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편하게 앉은 상태에서 분당 맥박수랑 호흡수를 세어서 기록해 보세요. 즉 1분 동안 뛰는 나의 맥박수랑 호흡수를 세어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30초간 측정해서 2배 값을 기록하면 더 실험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계산해요. 그래서 아래 표에 여러분들이 기록한 측정 값을 써주세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제자리 뛰기 또는 팔 벌려 높이 뛰기 뭐 이런 거 해도 돼요. 그런 거를 50회예요. 50회 반복한 다음에 의자에 다시 앉아가지고 1분당 뛰는 맥박수랑 호흡수를 세어 기록하세요. 바로 직후에. 그 다음에 2분 지난 후에 다시 맥박수 재고 4분 지난 후에 또 다시 맥박수 재고 6분 지난 후에 또 다시 맥박수를 재는 거예요. 운동 직후에 또 다시 호흡수, 바로 호흡수 재고 그 다음에 2분 후, 4분 후, 6분 후에 호흡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표를 토대로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영상 끝나면 바로 운동에 의한 이 신체 변화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